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2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FOMC가 끝나면서 계속해서 미국과 관련한 이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이제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을 추진 중이다, 이런 이슈가 나왔다고 하네요. 김기성 앵커님, 어떤 이슈죠? 우리도 아마 앞으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세무조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뭐 크게 입장이 미국과 다르지 않을 텐데 결국 그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나라고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돈을 거둬들일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탄루된 세금을 거둬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아마 이제 시작을 했겠네요. 네. 양원합동 의회 연설을 하는데 거기서 이번에 밝힐 내용이 미국 가족 계획, 그러니까 뭐 패밀리스 플랜을 네. 지금 발표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네. 하는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이 나왔던 얘기가 사회 인프라 때는 법인세를 인상을 하고 또 이 가족 인프라, 그러니까 가족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부유세를 올릴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유세하고는 별도로 탄루 세금을 거둬들이는 쪽으로 집중하는 네.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미국의 언론들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국세청 예산을 늘린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세청 예산을 10년 동안에 어느 정도 늘리는가 하면 한 800억 달러, 그러니까 매년 한 80억 달러의 예산을 갖다 국세청 쪽에 더 늘려줘 가지고 이 세금 탈루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을 하고, 그리고 또 국세 징수 인력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략 그렇게 된다면은 이 기존의 국세청의 예산이 1년에 120억 달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80억 달러를 더하면 1년에 그게 한 200억 달러 200억 되지 않습니까? 달러. 그러니까 네. 67% 정도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0년간에 전체적으로 7천억 달러 정도는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럽니다. 네. 지금 미 국세청 IRS라고 한다면은 네. 세금 추적에 무척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요? 네, 아마 우리 이 국민들 중에서 미국에 이민 갔다가 이 IRS에 당한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미국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미국 국세청은 일반인들이 세금 신고를 하면 일단은 다 믿어줍니다. 믿어주는 게 기본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세청 같은 경우는 세금 신고를 하면 안 믿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믿어주는데 믿어주니까 좀 속여서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들키게 되면 엄청나게 털어냅니다. 네. 그래서 IRS가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과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세청의 그동안의 변화를 보면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산이 꼭 같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이 징수 인력을 보니까 징수 인력이 지금 현재 13,0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10년 전과 비교해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래도 탈루된 세금, 네. 그러니까 부유층이나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신고하고 제대로 내야 될 세금을 빼먹는 부분을 제대로 캐치를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이 상원 금융위원회에 나와서 발언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 탈세 등으로 인한 텍스갭,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탄루 세금에 해당되는 그런 얘기겠죠. 네. 이 탄루 세금이 1년에 1조 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세무조사 강화는 의회에서 반대가 없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거둬야 될 세금을 못 거둔 거, 빠져나가는 거를 잡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대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탄루 세금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방안을 내건 이유가 뭔가 하면 아무래도 부유세가 좀 제대로 바이든 대통령 생각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소득이 1년에 100만 달러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20%의 세율을 39.6%로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2배로 올리기 때문에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일부 반대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율을 낮춰주고 말하자면은 지금 탄루된 세금 쪽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이거는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아마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 선거 공약 때는 내걸었던 게 법인세, 자본이득세, 상속세, 소득세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마 상속세 강화 방안은
이번에 빠질 것 같다는 아.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세무 관련해서 좀 첫 번째 이슈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보니까요. 제2의 게임스톱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마이크로비전이라는 주식이죠? 네, 마이크로비전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 하면 레이저 빔으로 스캐닝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R이나 VR에 사용이 되고 그리고 또 자율주행차에도 이용이 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주가가 최근에 얼마나 올랐는가 하면 네. 작년 말하고 비교를 하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거의 엄청나게면 얼마나 70배 정도 올랐습니다. 70배요. 70배 정도 올랐는데 최근 움직임을 보면은 한 일주일 사이에 2배 가까이 올랐고요. 그리고 또 27일에 한 2배 가까이 올랐고 27일에는 갑자기 또 한 24% 정도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한 4% 정도 또 상당히 많은 폭 올랐거든요. 근데 왜 이 기업을 갖다가 게임스톱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레딧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커뮤니티 그렇죠. 레딧에서 네. 월스트리트 배치에 이 마이크로 비전이 네, 굉장히 마이크로비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6일 오후 4시 이후 24시간 동안에 이 마이크로 비전을 언급한 월스트리트 배치에 글이 몇 개가 올라왔는가 하면 3,500건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26일과 27일 구글에서 검색된 이 1, 2, 3위 중에 종목 중에서는 가장 많이 마이크로 비전이 검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개미들이 그만큼 많이 마이크로 비전에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틱톡에서 이 마이크로 비전과 관련한 이 짧은 동영상이 있는데 이것도 한 23만 회 정도 이 조회가 됐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미들이 관심을 갖고 마이크로 비전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26일 하루 동안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바로 마이크로비전이고 5,600만 달러치나 사들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정도 되면 슬슬 불안해집니다. 마이크로비전 혹시 공매도 대상이 됐나요? 힌덴버그 리서치 아시죠? 힌덴버그 공매도 전문 투자하는 그 힌덴버그 리서치가 당장은 아닙니다. 최근은 아닙니다. 작년 12월에 이 마이크로비전과 관련해서 공매도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이 마이크로비전의 시가총액이 한 33억 달러 되는데 네. 당시에 얼마였는가 하면 시가총액이 1억 5천만 달러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힌덴버그 리서치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마이크로비전의 한 이 1억 5천만 달러어치의 시가총액은 매출이나 이렇다 하면 매출이 없고 지적재산권이 없는 기업치고는 너무 높다. 그러면서 공매도를 갖다 공고를 했던 겁니다. 네. 그랬는데 떨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엄청나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년 동안에 70배 정도 오르는 지금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공매도 대상 기업이 주가가 올랐다는 의미보다도 과거의 게임스톱처럼 개미들이 마이크로비전에 큰 관심을 갖고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이 점에 아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굉장히 재밌는 이슈 두 번째 이슈로 확인을 해보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국제 구리 가격이 심상치 않다 이런 내용이네요. 사상 최고치를 또 육박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구리 가격 올랐다는 얘기는 최근에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11년 만에 최고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11년 이후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리 가격을 톤당으로 따져서 사상 최고치가 언제였는가 하면 2011년에 1,19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는가 하면 오늘 간밤에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은 9,898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달러도 안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곧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뭐 다들 얘기하지만 우리 앞에서도 우리 이민우 전문가 구리 가격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죠. 네. 구리를 갖다가 닥터 쿠퍼, 구리 박사라고 부르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구리가 거의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구리가 가격이 오르면은 경기가 좋아진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구리 박사님하고 닥터 쿠퍼라고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세계적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미리 만들겠다는 수요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구리가 특히 많이 쓰이는 곳이 전선. 그죠? 전선에 많이 쓰이고 그리고 전기차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존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구리의 양보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리의 양이 6배입니다. 네. 그리고 풍력 발전 여기에도 구리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리가 더 많이 들어갈 일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공급 쪽에서도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칠레나 페루 쪽에서 구리가 많이 생산이 되는데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이 광부들이 잘 투입이 안 되고 있고 하는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구리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급에 지금 차질을 빚고 있어서 구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작년에 이제 탄소 배출 때문에 네. 팔라듐 가격이 엄청 올랐던 게 생각이 그렇죠. 나는데요. 네. 그렇다면 구리 가격 계속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 굉장히 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전망한 걸 보면은 뭐 골드만삭스 워낙 전망했다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네. 2011년 가격은 100일 거다. 충분히 오버를 하고 얼마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10년 동안에 15,000달러 그러니까 톤당 15,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원자재 쪽을 놓고 뭐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다 뭐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지만은 사실은 원자재를 이제 다 같이 볼 게 아니고 네. 원자재 하면 대표가 석유 아닙니까? 그렇죠. 원유하고 무슨 다른 금속을 다 같이 볼 게 아니고 특별히 산업재에 들어가는 원자재들, 네. 구리나 니켈이나 리튬이나 뭐 이런 것들, 팔라듐이나, 네. 팔라듐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주식보다도 오히려 더 상승률이 더 클 수도 있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재 계통, 그것도 구리나 이런 산업 금속에 해당된 ETF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적금 들듯이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방법을 택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